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관계로 답답하게 지나던 중에 오늘 여러분께서는 처음 듣는, 전혀 알지 못하던 많은 사실들을 아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49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그 이후로는 약 20년 동안 책을 쓰고 읽는 것으로 지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8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한 2개월 내지 3개월 미국 전쟁 현장을, 주요 현장을 다 다니면서 거기서 자료를 구하고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많은 책을 구입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8권 가운데에서 오늘 미국 남북전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전쟁사를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흥미롭게 듣고 한번 현장을 보았으면 하던 소원을 1998년 4월, 5월 2달 남짓 미국 현장을 볼 수 있었던 행운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쓴 여러 책 중에서 미국 남북전쟁이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말하자면 남북전쟁과 유사한 전쟁이고 미국은 이 남북전쟁을 치름으로 해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장만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을 거침으로 해서 미국은 비로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하던 것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즉 단일 통합된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자기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부를 도왔던 영국에 대한 하나의 국민적인 반감이, 영국으로부터 이민은 적어지고 남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부터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고, 패전한 남부의 여러 젊은 사람들,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되어서 서부 개척 시대가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크게 봐서 동쪽의 아파라치안 산맥, 서쪽의 로키 산맥, 중부의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가운데 그 당시까지 미국이 확보했던 땅은 미시시피 강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서로 뻗어나가는, 말하자면 서부 활극의 시대이 왔고, 그 세기가 끝날 무렵, 즉 20세기 초엽 또는 19세기 말엽에 미국은 세계 제1의 산업국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전쟁을 소개함으로 해서 여러분은 미국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history, his, 캐피탈입니다. 큰 대문자로 his, story, 캐피탈 S, story. 이걸 붙여서 history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내용의 중점은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왜 남북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는가? 미국이 독립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전쟁을 뺀 나머지 전쟁, 멕시코 전쟁, 스페인과의 전쟁,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월남전까지 이르는 모든 전쟁에서의 사상자보다도 남북전쟁의 희생자가 컸던 것입니다.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던, 그리고 대소 전투를 모두 합하면 약 만여 건의 전투가 있었던 전쟁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줄이고 써도 지금 1, 2권 합해서 거의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는데, 이 1000페이지의 내용을 지금 중점적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이 났는가 하는 제일 큰 원인은 무기의 발전보다도 전술 전략이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의 전술 전략을 그냥 적용함으로 해서 많은 희생이 난 것이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왜 미국은 그러면 남북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내는 스타일의 전쟁을 했느냐?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하나의 신생 국가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난 것은 미국이 독립해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날짜를 기준하면 72년 만에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후진 농업국가고 말하자면 영국의 식민지 국가로 지내오던 데서 70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유럽으로부터 수입하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선망하는 가운데에서, 따라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국가 건설을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어떤 전쟁을 치렀나 하면 제일 가까이 큰 것이 나폴레옹 전쟁인데, 나폴레옹 전쟁, 또 그 이전 조금 더 올라가면은 마리아 테레사의 왕위 계승 전쟁이 있는데, 이 왕위 계승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즉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 영국은 네덜란드 하노바군 이걸 합쳤고, 불란서군은 불란서 자체군으로서 불란서의 사령관은 삭스 원수고, 영국 연합군의 사령관은 헤이였는데, 이 두 사람이 마주 봤을 때 오만이 대결을 했습니다. 1700년대입니다. 그런데 먼저 영국 헤이 사령관이 먼저 쏘십시오. 그러니까 프랑스의 삭스 원수가 먼저 그러면 우리가 쏘겠습니다. 또 먼저 쏘십시오. 그러니까 영국 회의가 대개 그 당시는 이렇게 5만 명이나 이렇게 개활지에서 만나면은 마주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마주 이렇게 서는데, 그 당시 소총은 뭐인가 하면 활강 소총입니다. 말하자면 강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대개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 멀리 떨어져도 한 100야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6, 70야드 정도에서 서로 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쏘니까 그 다음 프랑스군이 이게 다시 장진을 하려면 총구 장진식이기 때문에 한 20초 내지 30초 시간이 걸리는데, 그 20초 내지 30초를 이용해서 프랑스군이 빨리 다가와서 60보 정도 거리에 가까이 와서 일제 사격을 해서 한꺼번에 얼마가 죽었는가 하면 7,000명의 영국 연합군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승리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종의 기사도 정신이라고 할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성다움, 용감함,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크게 유행했기 때문에 먼저 쏘십시오. 쏘는데도 모두 꼿꼿하게 서서 엎드리거나 무슨 어디 이렇게 피하면은 비겁한 놈이 되기 때문에 선체로 한 자리에서 7,000명이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전투 방식이 미국에 그대로 와서 남북전쟁 당시에 무기는 훨씬 발달되었습니다. 이제는 총구장진식이 아니고 총미장진식이고, 계속해서 사격할 수 있는 이런 소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대오를 지어서 뻣뻣하게 서서 그 앞으로 전진해 나갔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지금 많은 사례를 상세히 들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제시를 하면은,
전쟁이 일어난 남북 전쟁이 일어난 1861년 4월부터 1년이 지난 1862년 4월 샤일로 전투에서는 북군 13,047명의 사상자를 내고 남군 1,699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1862년 9월 안티탐 전역에서는 북군 장성 9명을 포함해서 12,410명이 사상자를 내고 남군은 장성 9명을 포함해서 1,300명의 사상자를 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장군의 이 사망자 수, 전사자 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군 공이 9명씩 18명이 사상자를 냈던 것입니다. 1862년 12월에 프레데릭스버그 전투에서는 북군 12만 6천 명 손실에 남군은 5,300명의 손실을 냈습니다. 왜? 프레데릭스버그에 흐르는 하천을 앞두고 언덕 위에 남군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북군은 언덕 위에 남군이 사격 준비가 다 돼 있고 포가 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하고 도하 작전을 한 다음에 오르막길을 공격해 올라왔기 때문에 무려 남군 손실이 5천여 명인데 북군은 12만 6천입니다. 그러니까 40배의 손실을 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은 장군들은 말을 타고 그때 지휘를 했는데 말 위에 있는 장군을 저격병이 사격하면 말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꼬꾸라져 떨어진 다음에 다른 말을 타고 다시 전투 지휘를 했는데 대부분의 용감한 장군들은 20도 내지 30도에 자기가 탄 말이 총격을 받아서 떨어지는데 다시 타고 그러다가 마침내 전사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전투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게티스버그 전투를 예를 들면은 게티스버그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칼라일 남쪽에 있는 전쟁터인데 세미나리 리치라고 하는 두 말하자면 능선이 있는데 능선 높이도 내가 현장에서 가봤지만 높지 않아요. 한 30-40m 정도 언덕인데 그 사이 거리는 약 1마일입니다. 1,400-500야드 정도 야지인데 북군이 진지를 점령해서 방어를 하고 그 언덕 너머에는 포를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군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가 하면은 밀집 대형으로 파레이드 대형으로 서서 그 대낮에 그 1,400야드의 평원을 걸어오는데 거기에 총격을 벗고 포를 때리고 해서 북군에게 손실을 준 것이 게티스버그 전투입니다. 대낮에 햇빛 아래서 그 요란한 깃발들을 부대기를 모두 자기 고향 향토 깃발을 다 들고 수만 명이 밀집 대형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위에 그냥 포탄을 때리고 총을 쏴도 계속 그냥 전진해 오고 수그리거나 숨거나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있었던 마리아 테레사 이후의 그 전투나 나폴레온 전투 때의 전투나 다름없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이틀간의 전투에서 북군 23,049명 사상의 남군 28,000여 명으로서 5만 명 이상이 사상되고 지금도 그 시체를 파내지 못해서 그대로 묻어두고 있는 지역이 남아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군마 말이 한 1,500두가 죽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군 500명의 시체는 지금도 묻혀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그때 그대로 묻혀있고 왜? 엉켜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북군은 1군단장 레이놀드가 전사하고 2군단장 행콕이 총상을 당하고 3군단장 시클이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이런 부상들을 다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런 부상자는 수술을 할 때 마취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티스버그 전쟁 기념관에 가면은 사람의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하는 톱이 지금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863년 11월 19일 그 3개월 후에 국립묘지 봉헌식을 하는데 연사로서 주 연사는 에베레트시라고 해서 하버드 총장, 하버드 대학 총장, 마사추세츠 주지사,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2시간의 연설을 했습니다. 링컨은 3, 4분의 짧은 시간 269단어를 쓴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 불후의 명연설이 된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대규모 살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고 하는 영화에서 애틀란타의 전쟁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그 애틀란타를 북군이 점령한 다음에 시어머니라고 하는 윌리엄 테쿰 씨의 시어머니라고 하는 인디안 피도 섞인 소장인데 이 사람이 6만 2천 명의 병력을 가지고 20일간의 비상식력을 휴대케 하고 야포 253문, 기병대 10,000기를 가지고 애틀란타에서부터 대서양의 사바나까지 218개 연대, 지중차 25마일에 뻗쳐지는 이런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 60마일 폭으로 300마일을 진격하면서 초토화 전투를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는 남부가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부 주민들이 전쟁의 이 혹독한 현실을 좀 경험을 하고 기본적인 산업시설을 파괴함으로 해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완전히 휩쓸면서 벽돌 위에 벽돌이 없게 하라. 모든 집은 부시고 모든 시설은 다 파괴하고 심지어 철로 같은 건 엿을 꼬듯이 전부 꼬아가지고 전부 다 팽개치고 하는 초토화 전투를 지냈는데 내가 1950년대 미국 여행을 하면서 남부 지역에 갔더니 남부 지역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사나바 비치 시어머니라고 하는 욕을 지금도 거기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남부 사람들이 이 시어머니라는 장군에 대해서 원한이 컸으면은 공중 화장실에 그런 낙서가 어지럽게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북군에 이제 대충 왜 이렇게 남북 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내는 전투가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근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기는 계속 발전이 되는데 전쟁하는 방식은 옛날 방식을 하니까 많은 희생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은 오늘날 현실에도 비교해 보면은 많은 나라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방법이 지금 있을까요?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지금 핵무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전쟁을 이해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쟁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인물 중심으로 잠깐 고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북군의 경우는 링컨, 그랜트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남쪽에서는 리 장군과 잭슨 장군 이 두 사람의 이해가 당시 전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링컨은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학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서부 아주 비난한 퇴척민의 아들 아니에요. 일찍이 어머니도 잃고 의붓 어머니 밑에서 그 의붓 어머니가 성경과 몇 개 가져온 책을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 서모지요. 그 서모가 참 훌륭한 분이 돼서 링컨에게 글을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고 링컨이 읽었던 그 어머니가 가졌던 성경은 하도 많이 읽어서 닳고 닳아서 다를 정도. 그리고 링컨은 수백 번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링컨이 교육받은 배경은 없으면서도 훌륭한 연설을 한 그 연설 속에는 성경 구절이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링컨이 뛰어난 두뇌를 가졌던 것은 미국 특허 제6469호가 링컨의 특허입니다.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는 평저선을 고안해냈던 것이 링컨이고, 미국 각 주에 새로 생기는,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라치안 산맥에서 미시시피 강까지 정도였고, 미시시피 강 서쪽은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테리토리입니다. 준주지, 아직 주가 안 됐는데 새로운 주를 만들 때마다 링컨이 무슨 조치를 했는가 하면은 반드시 공과대학을 하나씩 세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인구 5만만 되면 주로 인정을 해줘서 두부모처럼 반뜩반뜩하게 잘라놓은 것이, 그래서 그쪽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수풀이 많고, 미시시피 강 서쪽 로키 산맥까지는 하나의 초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UC 버클리나 미시간 주립대학 같은 것이 다 링컨의 아이디어로 세워진 것들이고, 새로 되는 인구 5만이 돼서 새로 되는 주마다 대학이 하나씩 반드시 설립되도록 조치를 했고, 유명한 MIT도 링컨 대통령 재임 시에 독일의 공과대학을 본받아서 만들었던 것이고, 미국의 동서철도를 시작한 것도 전쟁 중에 링컨이 다 발안하여 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고생한 것은, 달리 고생한 것보다도 그 당시는 4억의 장관밖에 없었는데, 이 4억의 장관이 모두 자기가 링컨보다는 훨씬 교육을 잘 받고 좋은 가문에 있고 자기가 더 똑똑하고 링컨을 자기가 조종해야 된다고 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북군에는 남군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밖에 사령관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갈아치운 총사령관을 들어보면은 스코트, 맥도웰, 맥클렐란, 포프, 다시 맥클렐란, 번사이드, 후커, 미드, 8번째로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을 잡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끝냈는데, 그게 1863년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사람을 바꿀 때는 얼마나 고충이 컸으면은 그렇게 했겠느냐. 링컨은 이 책에 내가 어디를 보면 링컨에 대해서 적어 있는 걸 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참고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랜트는 참으로 특이한 경력을 가진 것이, 월급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다가 혼자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 월급 봉급을 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 당시 미국,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군대에서는 봉급을 나눠줄 때 반드시 총을 장진한 사람들이 곁에서 지키는 가운데 봉급을 나눠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보면은 가로채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는 기질 때문에. 그런데 이 격리를 돌아가며 하는데, 격리장교를 맡은 사람이 술이 취해서 돈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니까 파면이 됐던 것입니다. 파면이 돼서 고향에 돌아와서 일리노이 나무장사도 하고 무슨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남북전쟁이 일어나니까 캘리포니아는 모든 계급을 동결해버리고, 이쪽 일리노이 주 쪽에서는 급작이 병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군 출신을 찾기 시작했는데, 예비역 대위이던 그랜트는 복잡한 설명을 빼고 바로 연대장이 되면서 대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리노이 출신 국회의원이 추천에 의해서 바로 또 준장이 됐습니다. 술 먹고 파면되지 않고 있었더라면 대위로 아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있었을 사람이 술 때문에 파면이 돼서 여기 돌아와 있었는데, 여기서 전쟁이 나는 바람에
군에 들어와서 대령이 되고 장군이 돼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조지 워싱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장이 되고 첫 번째로 대장이 된 사람이 그랜트입니다. 왜 이 그랜트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의 앞길이라는 것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사람의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랜트는 전쟁터에 나가면은 특이한 기질을 나타내는 게 뭐인가 하면은 희생이 나건 자기가 다치거나 관계없이 부르도크처럼 물고 늘어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특성을 처음부터 발휘를 했습니다. 이것을 눈여겨본 것이 누구냐면 링컨 대통령입니다. 왜 링컨 대통령이 눈여겨보게 되느냐? 이 당시 미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리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 워싱턴 DC입니다. 왜 워싱턴 DC가 어려운 관계에 놓이게 되느냐? 워싱턴 DC는 원래 이 수도를 만들 때 늪지대입니다. 버지니아주와 그 다음에 메리랜드 주 사이에 포토막 강이 흐르는데 두 주에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이 늪지대를 묻어가지고 만든 것이 워싱턴 DC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는 근원적으로 바탕이 남부 도시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만 해도 노예 시장이 워싱턴 DC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 의사당 캐피톨 힐, 미 의사당이 그때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이 제일 위에 돔은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중이고 전쟁이 끝날 때 이 돔이 완성되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주는 실제로 노예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노예 제도로 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말하자면 노예주에 속하는 주고, 메리랜드는 반은 노예주를 지지하고 반은 북부를 지원하는 갈려있는 땅이고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메리랜드가 남부연맹에 들어가 버리고 버지니아는 뭐 남부연맹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남부연맹 주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이게 되는 이러한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워싱턴 DC이고, 남북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공무원들 대부분이 전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북부에서 새로 여기 이 공무원이라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은 대부분이 남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속에 링컨이 일리노이에서 부임에 올라가고 하니까 오는 길이 메리랜드를 지나게 되는데 철도로 오면은 암살하겠다는 것이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계획대로 오지를 못하고 변장을 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워싱턴 DC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불안한 이런 상태에서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리랜드와 켄타키주와 미주리주는 반은 남부 지지, 반은 북부 지지가 돼서 이것이 남북을 가르는 하나의 횡축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미국이 이 북부 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 서부 아메리카로 만약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경계선이 어디가 되는가 하면 메리랜드, 켄타키, 미주리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둘 가졌는데 한 사람은 남군의 소장이고 한 사람은 북군의 소장인 경우도 있고, 링컨 대통령의 처남들은 남부에 장군이 있고 남부군에 가 있고, 이게 남북부의 이 관계가 우리나라 지금 이산가족 정도 문제가 아니고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남부의 리는 또 어떤 입장이었나? 스코트라는 말하자면 총사령관은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는데 이 사람은 오래동안 총사령관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와의 전쟁에서도 전쟁도 치르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으나 이미 나이가 많아서 북군 사령관으로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는데 링컨이 오니까 링컨이 이 스코트 총사령관에게 당신 후임은 누구를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추천한 사람이 로버트 E. 리입니다. 리만큼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장군이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 없다. 이 사람을 꼭 총장으로 잡으라고 건의를 했는데 링컨이 로버트 E. 리를 불러서 국군 총사령관령을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 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포토막 바로 건너편에 내 집이 있고 내가 고향이 버지니아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고향을 공격하는 총사령관직을 내가 선뜻 받겠느냐. 며칠간 시간을 달라. 그리고 며칠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는 전역을 하겠다. 내가 바로 여기서 보인다. 내 집이. 그런데 여기서 바로 포토막을 건너서 버지니아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집을 어떻게 공격하겠느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았는데 지금 알링턴 그 국립묘지는 그 자리가 그대로 로버트 E. 리의 개인 재산입니다. 그게 리의 집이에요. 리는 어떤 사람이냐? 조지 워싱턴이 굉장한 측량 기사인데, 부동산 측량 기사인데 조지 워싱턴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면은 그 당시 식민지 시절 가장 부유한 5손가락에 드는 한 과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부가 딸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로버트 E. 리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링턴 그 땅은 원래 그 부유한 조지 워싱턴의 부인, 딸 재산으로 줬던 건데 이 딸이 리 장군에게 이 땅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링턴 전체가 사실은 로버트 E. 리의 개인 저택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저택 중에 제일 높은 데는 아직 그때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알링턴을 다 볼 수 있고 보면은 국방성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잭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토마스 잭슨인데 그 중간에 별칭이 들어갑니다. 스톤월, 돌이라는 스톤과 월, 벽이라는 돌벽. 1차 남북 전쟁이 워싱턴 DC에서 서남으로 한 15마일, 20마일 정도 떨어진 벌런이라는 데서 일어났는데 그 벌런이라는 전투를 할 때 부족한 남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충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잭슨인데 미국에는 허드송 강변에 있는 웨스트포인트가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은 남쪽에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VMI라고 해서 남부사관학교라는 사관학교가 있는데 이 사관학교의 포병학 교수였습니다. 교관이었습니다. 포병학 교관이었는데 젊었지요. 이 사람이 바로 발탁이 돼서 그 첫 전투에서 딱 진지를 점령하고 포를 배치를 하는데 포를 보병 앞에 딱 세워가지고 포석에 가고는 구사면으로 넣고 포석에 가고 구사면으로 넣으면서 포병 운영을 잘하고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고 견디기 때문에 스톤월, 돌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서 스톤월 잭슨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게 이 사람이 타고 있는 말 한 장에는 나폴레온 전운집, 나폴레온이 20년간 전쟁을 하면서 치렀던 중에서 자기가 교훈적인 얘기를 센트 헬레나에서 써서 남겼던 114조에 달하는 나폴레온 전입지가 웹스터 사전 그리고 바이블 이 세 개는 말 한 장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전장에서도 읽었다고 하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죽음을 겁을 내지 않아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부대 군 운용의 나폴레온 전운집에서 나온 겁니다. 군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규모와 훈련된 군대가 빨리 움직이고 기동을 빨리 할수록에 군사력은 커진다. 공식 같은 걸 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기동하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하루에 발만 가진 보병들이 총기를 가지고 25마일 기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잭슨이 기동한 기동로에는 거품을 물고 낙오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전혀 개념하지 않은 게 뭐인가 하면 죽지는 않는다 이거야. 거품을 물고 자빠지는 숫자만큼 전쟁터에 나가서 이겨서 적을 무찌르면은 우물우물 가서 많은 희생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희생을 낸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모두가 기병이 되면 좋지만은 그 당시 제일 빠른 게 기병이니까 도보를 기병대와 같이 기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푸트캐발리라고 도보 기병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 기동력을 가지고 대개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린다는 거리를 훨씬 빨리 기동하기 때문에 항상 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잭슨이 상대한 북군의 병력이라는 것은 잭슨이 17,000명을 가졌으면 대개 4만 5만인데 4만 5만이 이 잭슨의 17,000명을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싱턴 DC에서 서부로 조금 나가면 블루마운틴이라고 있어요. 블루마운틴 가는 중에 보면 왼쪽으로 보면 셰난도우 계곡이라는 셰난도우 계곡이 있는데 그 셰난도우 계곡을 통해서 하퍼스 페리를 건너서 바로 워싱턴 DC로 공격하는 길이 있는데 여기를 그냥 갑자기 잭슨 온다고 하면은 그냥 7만 명, 10만 명을 워싱턴 DC 앞에 배치를 해서 막는다고 하는 이런 작은 병력을 가지고 많은 병력을 이렇게 통제를 했다. 그 외에 이 잭슨에 대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전투가 많기 때문에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부대를 데리고 600마일을 연속 행군을 한 경우도 있다. 전투하고 또 행군하고 또 행군하고. 그래서 대충 북군 남군의 중요한 인물에 대한 소개는 됐고 끝으로 하나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쟁에 이긴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암살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링컨이 살아 있었더라면 남부가 회복하는데 10년이나 20년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링컨은 하나의 국민으로서 전부 통합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남부를 도와서 남부의 재건 계획을 다 세워놨던 것입니다. 뉴욕주의 총생산량이 남부 전체 생산량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는 사실은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은 뭐 조정 경기라든지 무슨 일상적인 그런 활동을 다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링컨은 동서철도 개설 같은 것도 하고 MIT 같은 대학도 세우고 서부에 새로 생기는 준주 테리토리를 주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학을 전부 세우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남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남부 군대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겨울에도 맨발이에요. 그 발은 발이 아닙니다. 옷은 처음 자기 집에서 입고 온 옷이거나 정부에서 한 번 줬으면 한 번 준 그 옷을 가지고 4년 내내 전투를 해서 옷이랄 게 없어요. 넉마를 걸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부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렀던 것이 아까 소개드린 게티스버그 전투고 그 전투의 패배가 결국은 남부의 패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되게 되는 처음 포트 삼터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섬에 대한 처음 포격을 했던 사람은 그저 한 1, 2주 전쟁하다가 끝나고 결판이 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나오는 걸 보고 전쟁이 끝나는 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국내에서 어떤 투쟁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이거를 나는 이 전쟁의 마지막을 보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영국이 왜 카톨릭을 그렇게 기피하나? 상하원 양원과 모든 귀족, 모든 왕실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한 그 회의장 밑을 카톨릭 교도가 하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화약 더미를 만들어 놓고 폭발시키면 영국의 모든 상층부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약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람이 파괴만 한 다음에 다시 만드는 계획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해서 자기 동지를 하나 불러서 자기 계획을 알려준 것이 신고가 돼서 미연에 그쳤습니다. 아마 그게 그대로 폭발돼서 영국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국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치가에 대한 암살이나 하는 것이 역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로버트 E. 리의 마지막 장면은 장대한 것이 워낙에 병력은 적고 북군은 자꾸 늘어나서 오기 때문에 후퇴 하다가 리시몬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피터스버그라는 데 들어갔는데 여기도 포위가 돼서 이제는 식량도 떨어지고 할 수 없이 성을 돌파해서 메타모폭스라는 서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사흘간 가는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다. 남군이. 그런데 양측으로 북군 기병대와 보병들이 계속 따라가는데 중간에 교전 있는 가운데에서 남군이 북군을 10,000명 이상 이기는 그 거지가 찢겨 있는 그 상태에서 그리고 아파마톡스에서 그 마지막 항복 조인을 할 때 리는 자기가 교수형이 되거나 총살형이 될 걸 각오를 하고 정장을 입고 나갔는데 북군 총사령관은 전투하던 때 그 구겨진 옷채로 나와서 마중을 하고 리가 요구하기를 그때 28,000명인가 남아있었어요. 이 28,000명은 다 농군이 말이 다 필요하다. 말로 아마 밭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을 다 가져가게 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항복하고 나면은 장교들의 견장을 다 뜯어내는데 견장은 단체로 갔으면 좋다. 장교들의 칼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다. 그 다음에 가는 도중에 말썽이 되지 않게끔 허가증을 하나씩 다 주면 좋겠다. 그것도 좋다. 사흘간 굶었으니 먹을 식량을 좀 좋겠다. 좋다.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다 양보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항복한 리가 나갈 때 북군 총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나가서 도요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항복한 병사들이 총기를 반납하러 올라올 때 북군 병사들이 줄을 서서 받들어 총을 해서 경의를 표함으로써 북군이고 남군이고 함께 울면서 전쟁을 종결지었다고 하는 것.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나는 여행과 독서를 권장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생각을 하기 전에 읽어라. 브랜 레보이츠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독자라는 리더가 내일을 리더십하는 리더가 된다. 마가렛 풀러의 얘기입니다. 요즘같이
해외여행도 못하고 많이 만나지도 못하는 시기에 많은 독서를 하시고 많은 좋은 교양 지식을 함양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